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9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죠. 그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2번.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다는 얘기는요. 뭐예요? 그쵸? 이 이익여금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여금 내가 벌어둔 돈을 주식으로 소각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다는 얘기는 나의 이익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이익여금이 차변에 와서 감소하고 대변에 자기 주식 같은 게 없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여금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익여금이 감소합니다. 차변으로 와서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자기 주식 처분 시 처분 금액이 잠복 금액보다 크면요. 자본 잉여금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4번. 현금으로 배당 결의를 하는 경우에 배당액은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 2번. 사채 발행 후 기간 경과에 대한 상각비 교포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은 요새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채 장부가액 할인 발행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할증 발행은 뭐예요? 처음에 높았었는데 액면가액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쵸? 자,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요 감소하니까 이자 비용도 감소. 3번 상각액도 마찬가지로 증가 감소고요. 상각액은 항상 증가하는 것이고요. 자, 4번에 현금 지급 이자는 뭐예요? 이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자는 뭐예요? 요거는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를 곱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액면가액의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를 곱해서 얘는 항상 뭐다? 현금을 지급하는 이자는요. 둘 다 증가 감소가 아니라 일정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율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있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A가 있고요. 네이버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는 네이버한테 물건을 사면서 예를 들어서 150을 지불하는데 실제로 이 물건값은 100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는 수수료 50을 차익을 얻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 매출 얼마 인식해야 돼요? 타인의 대리인 역할 수행할 때는요 50만 인식하는 거고 근데 타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내가 A한테 100이라는 물건을 사서 소비자한테 150을 팔면은 이때는 매출이 150, 매출 원가가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서 재화를 판매하는 전자 쇼핑몰의 경우에는요. 판매 대금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판매 대금 중에서 순액 150과 100의 차이인 50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개별법은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는 거고요.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충실하겠죠. 2번 후입선출법은 물가상시 재고자산 매입을 조절하여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쵸? 왜 그래요? 자, 뭐냐면요. 재고자산 매입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자, 후입선출법에서 1월 1일 날 내가 10개를요. 100원에 샀는데 5월 1일이 되는데 10개를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서 150원에 사야 돼요. 그러면 자 1월 1일 날 10개 샀다가 이거를요. 만약에 5월 1일 날 이게 매입이고 매출이면 자 매출을 5월 1일 날 10개를 일으켰는데 5월 1일에 이거를 안 샀으면요. 매출한 거 얼마 돼요? 100. 그런데 5월 1일 날 얘를 샀어요. 그러면 얘 뭐예요? 20개에 250원이죠? 그 원가 얼마 돼요? 10개 팔았으니까 원가가 125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출을 예를 들어서 200원 했으면요. 이렇게 1월 1일 날 재고만 가지고 팔았을 때는 이익이 얼마예요? 이익이 100원인 거죠?
원가가 100이니까. 근데 5월 1일 날 이거를 매입을 산 다음에 팔게 되면은 매출은 똑같이 200원이지만 매출 원가가 125원이 돼서 이익이 75원이에요. 얘는 이익이 100원인데 100배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요. 이건 선임선출법도 마찬가지예요. 3번 선임선출법은 현재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절한 게 맞습니다. 4번 물가가 하락하면 기말재고액은 선임선출법이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4번은요 제가 방금 2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 가실 겁니다. 5번 요거 제가 별표 쳐놨는데 이거 뭐냐면요 차이번가 자본하거든요. 자본화 차이번가라고도 하고 하는데 자 이거는 실기에 나올 일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요 분계를 하려면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물어보진 않을 거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런 문제로 나올 건데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번 회차 문제는 약간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예 문제를 꼬아서 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이게 아마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2점이잖아요. 이런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꼭 굳이 이것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의 신축건물 건설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5년도 공사 대금 평균 지출액은 5억이고요. 특정 차입금은 7억에 발생했고요. 일반 차입금은 아래 자료와 같다. 2025년도에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단 이자 비용을 월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쭉 한번 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로 연평균 지출액이라는 걸 구해야 되고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연평균 지출액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정 차입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일반 차입금을 순서를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자, 공사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이고요. 차입기간도 똑같이 2025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이에요. 근데 자 내가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냐면 5억인데 특정 차입금의 뜻이 뭐냐면요. 특정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건물 같은 거나 또는 기계장치를 사거나 토지를 살 때 이거를 나는 이 차입을 해서 이 자금은요.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기계장치 사거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에 지출하겠다라는 게 특정 차입금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일반 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차입금은 당연히 그 특정되는 자산이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 특정 차입금이네요. 그렇죠? 건물에 특정되어 있는 차입금이기 때문에 특정된 차입금의 이자부터 우리가 먼저 자본화합니다. 자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자 비용이 100이 예를 들면 발생했으면요. 이건 뭐다? 건물의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자 비용도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화하는 차입 원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보시면요. 자, 5억이 연평균 지출액인데 7억을 빌렸네. 더 많이 빌렸죠. 그러면은 일반 차입금의 이자를 차입 원가, 자본화 대상할 차입 원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특정 차입금이 3억이다. 그리고 특정 차입금 이자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요. 자, 2억이 B죠? 그래서 2억에 대해서 계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일반 차입금에 먼저 가중평균 이자율이라는 걸 구해요. 가중평균 이자율 봤더니 5억 4억이죠? 자, 그리고 연평균 이자율, 연이자율 8% 9%죠? 이 4천만 원은요. 5억에 8%, 이 3,600만 원은요. 4억에 9% 곱하고요. 이거를 총 차입금으로 나누면은 이 이자율의 가중평균 이자율은요. 8.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2억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평균 지출액에다가 특정 차입금 3억을 빼면은 자본화 나머지 남은 거 2억이죠? 이 2억에다가 8.44%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1,688만 원이 나오는데 자, 일반 차입금의 이자로 지출한 금액이 요거 4천에 3,600 또한 7,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당연히 작은 금액을 자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차입금이 3억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은요 1688만원이 나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지금 보기에는 없지만 답이 1688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 안 가면 넘어가세요. 자, 이해되시는 분들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예요. 그냥 이 점 포기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할 실익은 전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변동 원가는 조업대의 증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원가랑 조업대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 원가로 구성된 원가이다. 그래서 계단식이었죠. 2번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합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 맞고요.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 원가는요 감소하겠죠. 4번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의 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재료 원가가 아니라 뭐죠? 제조 간접 원가, 직접 노무 원가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 원가는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 원가를 이용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제도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당사는 결합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연산품 A와 B를 분리 시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에 의해서 결합원가를 배분한대요. 이 경우 연산품 B의 최종 판매 가치에 증가 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오른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자 A, B가 있는데요. 순실현 가치 NRV라고 하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40이고 10이었어요. 그 결합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 발생했으면은 얘는 40이니까 결합원가 80배부하고요. B는 10이니까 20%니까 20배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NRV가 증가했습니다. 40에서 60. 결합원가는 똑같이 100이에요. 그러면 얼만큼 배부하면 돼요? 40에서 60 배부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A는 결합원가 배부액이 감소했네요. B는 결합원가 배부액이 증가했습니다.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 연산품 A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감소한다. 2번 연산품 A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일정한 거죠. 3번 연산품 B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증가하고 맞고요. 4번 연산품 B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증가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황사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해서 재정가정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소배부 금액이 20만원 발생했대요. 자, 과소배부 금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가 예정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를 더해줘야 된다. 그쵸? 자, 해당 배부 차이를 총 원가 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의 기말 제품 가액은 얼마인가? 총 원가 비례법은 뭐죠? 요거.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비율로 하는 거. 요 합계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쵸? 자, 원가 요소별은 뭐예요? 원가 요소별은 어떻게 하는 거였다? 제조 관점 원가의 비율로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이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된다? 총이니까 요 합계 가지고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20만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기말 제품 가액 구하는 거니까 요 20만원을요? 요 비율로 넣으시면 되겠죠? 100만원과 200만원과 500만원의 비율. 그럼 곱하기 8분의 2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0.5인가요? 0.25죠? 그럼 얼마 배부해요? 5만원 더 배부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5만원 더 더하니까 200만원에 5만원 더해서 205만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기말 계정 금액 기준으로 배부하기 때문에 자, 배부 대상에는요. 20만원에 요거 총급 합계가 800만원 중에서 기말 제품 구하는 거니까 제품의 비율 200만원 하시면은 5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가산하는 거니까 5만원 더해서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의 80%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30%,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70%일 경우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냐면은 공식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정석대로 풀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일단 나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요거는 튀게 좀 굴릴 수 있죠? 그래서 기초가 5,000이고 투입이 25,000이고요. 기말이 3,500개인데 공손 없으니까, 공손이 있다는 얘기 없으니까 완성품은 26,500개 완성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요. 기초했던 게 5,000개가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게 요거. 단기에 완성된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100%가 된 거예요. 그쵸? 자, 요 기초 거는 뭐냐면요. 기초 완성도가 30%네요. 그쵸?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요 기초는요. 요 5,000개는요. 30%였는데 단기에 완성됐으니까 100%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재료는요. 공정의 8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자, 기초에는 투입이 된 게 있다 없다? 없다. 0개. 자, 근데 기말해 봤더니 100%가 됐기 때문에 단기에 100%가 투입됐으니까 5,000개가 투입된 거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거는 당연히 0%부터 100%니까 얘도 단기에 모두 다 투입이 됐다. 자, 기말은 완성도가요. 70%니까 재료비가 투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빵이다. 왜요? 80% 시점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는 80% 시점에 투입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산하면 얼마예요? 26,500개. 자,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어렵게 생각되는 건데, 자, 제가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강의를 하면 좋은데, 제가 일단은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과정 그 1억배 N잡 강의에는 친절하게 이런 기초 개념들도 전부 다 넣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문제도 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세사업령 제하의 과세전환 매입세 공제는요 예정신고 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답은 1번이에요. 요거 좀 어려운데요. 자, 면세사업 전용의 과세전환은요 확정신고 시만 됩니다. 어렵죠? 자, 그런데 거꾸로 과세에서 면세는 예정이 되는데 이거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면과확, 면세가 과세로 전환될 때는요 확정신고 시에만 된다. 요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120회에 보면은 예상 문제 할 때요, 제가 그 공제받지부터 매입세 해가지고 정산하는 거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기에도 나올 수 있고 이론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론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0회 이후 하시는 분들은요, 공제받지부터 매입세 그리고 면세 과세 전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나오면요 안 되는 거 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시 안 된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고 실행전이 개선된 경우에는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적는 거 맞고요. 자, 2번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에 표시를 해서 발급하고, 3번 작성일자 오류 발급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작성일자 오류, 자, 작성일자 오류는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급할 수 있고요. 작성일자 오류뿐만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 해제, 요거 유의하셔야 되죠. 다른 것들 보시면요 전부 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요 계약 해제일로 작성해야 된다. 요거는
기출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4번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지문이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회사에 제출해서 받은 원고료는요 근로소득 맞죠? 그쵸?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으면은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번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의 원고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요 기타 소득이고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요 사업소득. 3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 경영 미참가가 받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한 금액은요 사업소득이 아니다 뭐다? 배당소득이다. 배당소득인데 실제 성격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다 그 성격만 배당소득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사업소득을 따라간다. 대표적인 게 뭐다? 그쵸? 과세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죠. 4번 글 쓰는 것을 주업을 한 사람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는 원고료는요 사업소득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1억배 N잡 소득세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사업소득 기타소득 분리한 뭐 쉽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가 나는 법인세 말고 소득세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좀 홍보일 수도 있는데 1억배 N잡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고요. 나는 여기서 법인세만 추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산세무 1급 스터디반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요 조금 더 효율적이고 기초를 좀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여튼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제가 요거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김미미의 2025년 소득자료이다. 김미미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뭐다?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종합소득. 자, 2번 일시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심사하고 받은 보수료. 일시적이니까 얘는 뭐예요? 기타 소득인데 한번 볼까요? 자, 필요경비 60%죠? 그래서 얼마다? 40% 곱하면은 기타 소득 금액은요 320만원인데 300만원 초과니까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세 번째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는 상관없고 4번 주택임대소득 금액 보시면요. 자, 김미미는 2주택자에 해당하며 이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300에 7,620만원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법은 재고자산 평가 시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IFRS 혹시 공부하시거나 재경관리사 공부하신 분들은요. IFRS는 후입선출법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법이죠. 세무회계에서는요. 후입선출법을 인정해 줍니다. 왜 인정해줘요? K기업에서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요런 회계 정책 간의 괴리 같은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수년간 거래해온 크크 식당 근데 봤더니 공급 대가가 6천만원인 간이가세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가 아니죠. 에서 당사의 제품 생산부 소속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식대를 공급 대가 3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얘는 그러면 뭐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카드 과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요 간이가세자 6천만원이니까 요거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하는 증권 중에서 해모수의 주식을 2,3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을 보통계획 매수를 입금받았다.
해모수 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은 3천만 원인데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은요 1,000만 원이 있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분기할 때 어려울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부터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통 예금 먼저 써주세요. 제가 지금 순서는 좀 바뀌긴 했지만 자, 보통 예금부터 이렇게 2,300만 원을요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도 관한 증권이 취득 당시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평가 손실이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기말 결산 때 어떻게 했냐면은 평가 손실 1,000만 원에 넣고 매도 관한 증권을 1,000만 원 줄였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매도 관한 증권의 장부가액은요 2천만 원이 돼 있을 거고요. 평가 손실은요 이렇게 대변에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변입이죠. 그래서 얘는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이 7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검사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내가 3천만 원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2,300에 팔았네. 그쵸? 그럼 난 손실 얼마예요? 700. 이렇게 역산해서 우리가 검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폼을 잡아두시면은 이런 붕괴, 매도하는 증권 같은 거 붕괴는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결산 붕괴랑 처분하는 게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연습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은 분들은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3번 2025년 1월 11일에 일본 소니뱅크로부터 차협받은 외화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나 종기중도 상환수수료를 8월 10일에 전액 보통 예금 계좌에서 상환했대요. 단 종기중도 상환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월 11일에 차입했으니까 1월 11일 환율 외화장기 차입금은요 1월 11일 환율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자나 조기중도 상환수수료는요 8월 10일에 지급했으니까 8월 10일의 환율을 이자나 조기중도 상환수수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외화장기 차입금은 2,700인 거고요. 이자 비용 95만 원, 수수료는 475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장기 차입금,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도 8월 10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 나머지 차액은요 외환차손 대변이 혹시 금액이 뜨면요 외환 차액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적용하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지난해 거래처 나비카와 아레아 같은 조건으로 공급가 6천만 원의 제품 공급 계약을 했대요. 매출 대금은 지급 약정일의 보통 예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 시 제품이 인도되었습니다. 부가지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전자세무결서를 발급하였고요. 잔금일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 및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자, 계약을 하고요. 자, 매출 대금은 지급 약정일에 받기로 했고요. 잔금 지급 시에 제품이 인도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요때 인도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리 받은 거죠? 자, 미리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부가지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세무를 발급하였다. 부가지세법의 장기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무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세무결서를 얼만큼 발급했다? 요거 2천만 원만큼만 발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인도를 잔금 지급할 때 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 매출액을 언제 인식해야 된다? 요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요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은 뭘로 받았겠다? 선수금으로 받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일단은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겠어요? 잔금 받은 거니까 요만큼 들어왔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0 들어왔고 부가세가 2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얼마나 빨리 받았냐면요.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제품 매출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가지세입니다. 1번 다음은 구매 확인서에 근거한 주 번함에 대한 제품 매출 세금 계산서 및 구매 확인서 내역이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요. 2025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죠.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이니까 10의 0세에 구매 확인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0세율이니까 그쵸? 0세로 하셔야 됩니다. 수출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품 매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여기 어음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받으러 어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 있는 거 있죠? 그대로 여기 있는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구매 확인서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일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명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외화 금액 같은 거 있으시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원화 단가이기 때문에 원화 단가로 필요한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당사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이다. 2025년 12월 1일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했대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25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 넣고요. 건물 구조 넣고 용도 넣고 면적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전금 넣고요. 나머지 그대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12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추가 연장하는 거니까 추가 연장하는 거 정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히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그러니까 별도로 실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시면요 해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전자신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산전표 입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재무부서 직원의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대요. 5천만 원을 운영한 결과 이자 수익이 발생했대요. 단 퇴직연금 가입일은 2025년 4월 1일이며 이자 수익은요 월할 계산, 그러니까 월할 계산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뭐죠? 회사가 사회에 적립해서 여기서 근로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회사는요 여기 납입할 때 뭐라 그래요? 요거를 사회 적립하는 거니까 사회 적립 자산이라고 합니다. 사회 적립 자산. 그쵸?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부채 차감 계정이었다. 그쵸? 그래서 퇴직 급여 충당금이 부채고 여기에 사회 적립 자산이 들어가서 순액으로, 그 사회 적립 자산은요 부채의 차감 계정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발생해요? 여기 사회 적립 자산에 이자가 발생한 건데 이 이자가 발생하면요, 얘 사회 적립 자산이 100이었는데 이자가 10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회 적립 자산이 110이 됐죠? 자, 퇴직급여가 예를 들어서 110이 발생했으면요, 회사는요 사회에 100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자 수익이 110이 발생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110을요 사회 적립 자산에서 전부 다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한테는요 뭐다? 이 10, 요 이자만큼이 뭐다? 이자 수익 또는 퇴직급여를 마이너스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실무에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요 자산을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늘려주시고 퇴직연금 운영수익이라고 해설에는 돼 있는데 이자 수익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요 이자 수익, 퇴직연금 운영수익 또는 퇴직급여를 차감시키기도 합니다.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자,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해답에 있는 거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하면은 이자 수익과 구별제도 재무제표에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당사는 2025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하고 매년 결산일에 이자 비용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만기사년 표시일 연 14% 요율이자로 연 11%이며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은 531만 60원이다. 2025년 12월 30일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원단이 이하는 절사한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아까 이런 문제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액면 이자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실제로 주는 거. 액면가액에 실제로 주는 이자는 13%인 거예요. 자, 유효이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현할자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발행가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시면 돼요. 어렵죠? 그 다음에 자,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보다 더 크니까 얘는 뭐다? 할증 발행이다. 그쵸? 요거까지 한번 포인트를 잡고 제가 분계를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보통 예금 얼마 줘야 돼요? 500만원 액면가액의 표시 이자율인 13%에서 65만원 줘야 되고요. 자, 회사에서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발행가액의 유효 이자율 곱한 거. 나머지 차액은 얘는 뭐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되겠죠? 원래 대변에 생겼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근데 결산 전별을 치면서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요. 요거를 상각하는 겁니다. 유효 이자법에 의한 상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헷갈리시면 제가 기본 강의에 공개 강의에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3번 당해연도 11월 1일에 기업은행으로부터 연 6% 이자율로 5천만원을 차입했고요. 이자는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을 약정했대요. 단 이자는 월화 계산하며 2025년 말 현재 발생 이자는 미지급 상태이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자 수익 퇴직연금 DB형 했죠.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11월 1일이니까 우리가 월화 상각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하시면 되겠죠. 4번 정기말 무형자산 명세를 참조해 당해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무형자산은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을 한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사항 봤더니 2025년 결산이 현재 개발비에 대한 연구는 실패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상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손상을 반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예상 문제에 무형자산 요거 손상하는 거 넣어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받으신 분들은 요게 나왔어도 아마 크게 당황하지 않고 한번 풀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상각은 쉽죠? 자, 이렇게 상각하시면 되고요. 특허권 10년이니까 10년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 5년이니까 5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 실패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보세요. 장부가액이 4천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에서 상각을 했죠? 그럼 장부가액 얼마 남았어요? 3천만원 남았죠. 그쵸? 4천에서 1,000만원 상각했으니까 이제 남은 금액은 3천만원. 이 3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손상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4번 원천징수입니다. 사업자 소득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자 입력을 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저번에 제가 촬영을 할 때 어느 분이 이것도 좀 실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원천징수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자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가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워볼게요. 자, 00251 이규성. 자, 그리고 보니까 자, 학원 강사로래요. 그래서 소득구분 보시면요,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920301-1233-428. 자, 거주자고요. 특이사항 없으시면 나머지 입력할 거 없으면은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입력하셔가지고, 네. 자, 지급일이 보시니까 5월이네요. 5월 31일. 자, 이규성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동으로 인적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우리는 자, 2025년 5월 거죠? 2025년 5월 30일 지급이고요. 자, 보시면은 차인 지급액이죠.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 학원 강사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용역, 그쵸? 그래서 물적 설비, 인적 설비 없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할 때는요, 원천지수 몇 %, 소득세 3%, 지방소득세 몇 %, 0.3%, 10%죠? 그래서 요거를 역산하시면 돼요. 3%, 요거 0.3% 역산하시면 되는데, 자, 역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00만원 나옵니다. 200만원. 자, 그러면 세율이 3%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한 차인 지급액이 193만 4천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는요,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2025년 5월 거 조회하시면요, 우리가 입력한 여기 사업소득 요거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이다. 다음의 자리를 이용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 관한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건 뭐냐면요, 자,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기준일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달에 소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있죠. 네, 요거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자 및 배당 소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기타 소득자 등록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배기 주세요. 자, 거주자고요. 그 다음에 소득급은 보시면요, 당사의 주주라고 돼 있죠, 그쵸? 주주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주주라고 치면 아마 안 나올 거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치면 안 나오고 배당 받은 거죠. 그래서 배당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내국인이고요. 여기 내국법인이겠죠, 그쵸? 네, 보시면은 내국법인이라고 없기는 한데 일단은 정황상 요거 내국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건 해당 없으니까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내국인이고 900103-1234565.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명이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셔서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자, 언제 지급했냐면요, 3월 31일. 코드는 F 눌러서 하시면 되겠고요. 즉 금액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자, 일단은 요 과세 구분부터 넣어볼게요. 과세 구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과세 그로스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일반 과세 그로스업, 이거 우리가 일어날 때는 그로스업 대상이 되려면요, 2천만 원 초과해야 되죠, 그렇죠? 네.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로스업 과세 대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로스업 과세 대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1,500이래요. 일단 1,500.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세율은 몇 퍼센트? 이자 배당은 항상 14%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다? 비영업용 대금의 이익은요, 25%.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비영업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영업부 김종환 과장의 연말정산 결과 2025년 급여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 이용해서 2025년 2월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수행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빼고요. 여기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만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시면은 자,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을 2월 급여 대장에 반영한대요. 그래서 자, 2월 급여 대장에 요거 연말정산 결과 요거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만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차감징수세액이 요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환급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당 및 공제등록서 위의 급여 병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요, 부로 하시면 되겠고요.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차월로 이월시키는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여자료 입력부터.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요거부터 해볼까요? 네, 수당부터. 일단은 2025년 2월 거죠. 자, 지급일이 언제냐면요. 2월 28일. 자, 그래서 자, 뭐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비과세 식대고요. 자가안전부정은 비과세,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없으니까 부로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급 있고 상위 없으니까 얘도 부. 직대수당이 있고 월세수당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보육수당이 있네요. 비과세 보육수당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이랑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건들 거 없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넣어야 되는데요. 연말정산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불러오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단축키는 Shift F6인데, 우리가 한번 메뉴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죠. Shift F6. 그쵸? 네. 누르시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있는데요. 요거를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을 누르시면은, 지금 연말정산 데이터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네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불러오기. 네, 불러오기 하시고 적용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따로 연말정산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월달 거.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분납은 적용하겠습니까? 나오는데요. 지금 말이 없죠. 말이 없으면은 일단은 그냥 아니오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소득세가 제대로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전자 파일 만드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법인세입니다. 1번 다음의 자료에 근거해서 당사의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 판관비만 있대요. 자, 일단 증빙 보시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쵸? 일단 건당 3만원 초과,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해서 적격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개인 카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때 봤더니 지금 건당 3만원 초과에 일반 영수증 수취분이 있네요. 이건 뭐죠? 적격 증빙을 인정 못 받으니까 뭐다? 송금불산이 기타 유출해야 되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 총액은 7,800인데 건당 3만원 초과 적격 증빙 서류 수취분 중에 여기에 그쵸? 여기 중에 7천만원 중에 대표이사 사적 사용 경비 있으니까 이것도 보다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라 송금불산입 상여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상기 적격증비 수치 기업 업무 추진비에는 문화기업 추진비란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대요. 자, 이번에 새로 우리가 임시로 들어온 게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 10% 한도로 해주는 게 생겼죠? 요거는 별도로 우리가 따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출과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매출액은 115억이며 해당 매출액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관계회사 매출액이 15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하기 전에는 항상 회사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가셔가지고,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어떻게 하시냐면 블록에 하시면 되죠. 네, 그쵸? 불러오신 다음에, 자, 보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를 건데, 자, 송금불산입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별도로 입력해야 되죠?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두 개의 송금불산입, 요거랑 요거는 별도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6번에 봤더니 기업 업무 추진비 계산 유출 사적 사용 경비, 그쵸? 요거죠, 요거. 250만원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있는 거,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랑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는 여기 가표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는 100만원, 전통시장 50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단은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들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뭘 하냐면은 세무조정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하나 빼먹었네요. 요거. 자, 매출액이 115억인데 특수관계 매출액이 15억. 그쵸? 요거까지 3번까지 하신 다음에 자, 세무조정을 누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방금 초과했던 150, 250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도 초과액 있죠? 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 제가 복사한 거예요. 250이 상여. 그 다음에 요거 미사용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기타 사유 유출이었고 한도 초과액도 기타 사유 유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를 이용해서 고정재산 등록 메뉴에 이거 잠시만요. 네, 다음 자리를 이용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한 다음에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계장치랑 공과기구 있으니까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2번 봤더니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건물을 신고 안 하면 정의법이지만 나머지는 정유법. 자, 그 다음에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450과 수익적 지출액 500만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요 두 번째 게 조금 어렵거든요. 자, 원래 우리가 이 자본적 지출액 450이 있잖아요. 요금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자, 600만원이 넘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정기 재무상태표상 잔액의 3%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자본적 지출액이란 수익적 지출액을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 950만원이죠.
자, 얘랑 요거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느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합계가 600만 원이라 전기말 잔고가액의 5%를 넘으면은 45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을 처리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자본적 지출을 처리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봤더니 자, 950만 원이 이거 전기말 장부가액 곱하기 5% 했더니 957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950이 957만 9천 원보다 크지 않으니까 즉시 상각비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상각비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해도 됩니다. 결론은 비용 처리해도 된다. 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보금과 적립금 조정 매수에는 기초잔액이 없다. 유보잔액이 없기 때문에 전기말 우리가 유보잔액을 별도로 넣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자산 등록하셔가지고요. 첫 번째로 기계장치 호이스트 2024년 6월 1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취득가액이 2억 6천, 전기말 상관동액 68401 666, 그 다음에 회사 계상상각비가 9천만 원이죠. 자, 내용연수 5년이었고, 자, 제조였고요. 여기 사용자 수정을 회사가 계산한 게 9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업종 코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어디다 넣는 거냐면 여기 넣는 거예요. 업종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출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건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있으면은 가급적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좋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하기고. 자, 2번에 레이저 절단기. 여기다 볼게요. 2024년 12월 1일 2750만 원이고 전기말 1033541이고 제조에 똑같이 5년에 제조고 얘는 13788 땡땡땡 13788 땡땡땡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업종코드 13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미상가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제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어떻게 하시냐면요. 블록이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두 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유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 조정 명제에서 합계표 요거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블록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각부인액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방금 세무 조정한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아래의 자료만 이용해서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하시오. 자, 요거 이자 조정 명세 할 때 순서 있었죠. 첫 번째는 채권자 불명, 두 번째는 비실명, 세 번째는 건설 자금 이자, 네 번째는 지급 이자, 총급 이자, 업무 무관 자산 이자,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채권자 불문명 사채 이자 있습니다. 근데 원천지수는 없대요. 원천지수가 없으면 요거 뭐죠? 상여. 원천지수 있으면은 이건 뭐다? 기타 사회 유출이죠. 그쵸? 요거 유의하시면 되는데요. 원천지수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지급이자 요거 그대로 송구불산입 상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건 빼고 나머지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가지금 증감 내역 있죠? 넣어주시면 되겠고 가수금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원칙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상계가 될 겁니다. 아마 입력하시면요. 네. 나머지는 뭐 크게 특이한 거 없고요. 요것도 그냥 바로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번에 업무 무관 부동산 여기죠. 자, 그래서 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넣어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요거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 취득한 거 있죠. 업무 무관 부동산 여기부터 해볼게요. 7월 1일에 적용봤더니 여기 취득 2번. 자, 7천만원 그쵸? 자, 그 다음에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입금 요거부터 해볼까요? 그 다음 가수금 가지입금 봤더니 정기 2월 1일이니까 1월 1일 그쵸? 네, 그 정기 2월이 되겠죠? 그럼 얘는 8천만원. 그 다음에 요거 4월 30일 요것도 요거는 지급 4천만원 차변. 그 다음에 9월 30일 회수 3번 얼마냐면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가수금도 차례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 이건 대변이네요. 6월 30일 자, 가수금이죠. 요거 가수 얼마냐면은 3천만원. 자, 요렇게 그냥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요거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차례대로 7% 210만원.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채권자 불면 사채 이자인데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얼마냐면 210만원. 그 다음에 자, 엔터로 넘기시면 됩니다. 2번에 보시면요 9%의 지급이자 720만원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채권자 불명 아니고 건설자금 이자도 아니니까 여기 지급이자에 넣으시면 돼요. 들어간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6%의 지급이자 1800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값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쵸? 요거 넣었고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등록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불면 사채이자부터 해볼게요. 요거는 210만원의 상여. 자, 지급이자 송금불사님은 기타 사회 유출이죠. 요거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기타 사회 유출.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냥 입력 숫자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3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상태로 그냥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쭉 늘어뜨리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세무 조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세무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자,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증여받았대요. 자기 주식은 회계상으로는 자본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산의 증가니까 입금 산입 자기 주식 얼마냐면은 평가액 2천만원 유보하시면 되겠고요. 자, 손익계산서 내역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원합에 해당하여 자동차세 환급금 30만원과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았대요. 자, 이 이자는요, 우리가 환급금에 대한 이자인데 이거를 다시 입금 산입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급금 이자 같은 것들은 입금 불산입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이네요. 자, 500만원이 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대요. 회수가 불가능한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으로 기타 사회 유출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과 법인지방소득세는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하시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는 그냥 바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직접 입력해놓고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거 자기 주식 수증이익 얼마였냐면요 2천만원. 자, 그 다음에 자비익 입금부산입이죠. 그냥 자비익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요 보시면은 유보 발생 유보 감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로 유출돼야 되기 때문에 기타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송금불산입이죠. 대손상가비 넣어보겠습니다. 500만원. 요것도 기타 사회 유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인세득.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법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안 됩니다. 더하기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법인세 비용 혹은 법인세 등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기타 사회 유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기부금은 항상 순서가 있죠. 첫 번째로 뭐다? 얘가 특례 기부금인지 일반 기부금인지 비지정인지 기부금의 종류를 구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순이익 넣고요. 입금산입, 송금산입 구분하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혹시나 여기에서 송금불산입 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반영해서 이 입금산입 금액을 혹은 송금산입 금액을 변경시켜 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부금의 전형적인 문제였죠. 자, 해보겠습니다. 결산전의 단기순이익 보시면 되겠고요. 손익계산에 계산된 기부금. 자, 사립학교 부설병원 요건 뭐죠? 특례 기부금.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게 특례인지 지정이고 일반이고 비지정인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비슷한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어린이집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이고요. 구지정 기부금,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인이 후원하고 있는 정당이 지급하는 기부금은요. 요거는 소득세랑 달리 비지정이에요. 비지정 기부금. 그래서 얘는 기타 사유 유출. 그럼 요거 뭐다? 요게 1로 오겠다. 그치? 그래서 더하기해서 일단은 200만원 더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0만원 울산시청이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니까 특례 기부금이죠. 기부금 구분하시고요. 여기에 자, 이거 자, 여기다가 추가를 안 해놨는데 입금산입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200만원을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더하기 200만원 해서 1600만원. 요거는 비지정 기부금인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실습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기부금 들어가셔서 자, 요거부터 넣으시면 되죠. 첫 번째로는요. 특례 기부금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1월 2일에 영구 사립학교 부설병원 연구비 및 교육비. 자, 법인명 생략하란 말 없으니까 이거 찾아봐야겠네요. 그쵸? 이게 사립학교인가? 요게 거래처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거래처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린이집 기부금이니까 일반 기부금 얼마냐면 70만원. 4월 5일에 어린이집 기부금. 이것도 꿈꽃이 거래처일 것 같은데요. 꿈, 그쵸? 네. 그냥 기부금 얼마냐면요 70만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쓸까요? 기부금만 쓰니까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비지정 기타로 하셔가지고 11월 14일 이거는 지구당 정당 기부금 법인명이 지구당 2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울산시청이니까 그쵸, 특례 기부금 12월 25일에 천재지변
9호 군품일 것 같은데. 네, 그쵸? 울산 시청에 150만원. 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바꾸셔야 되죠? 자, 수정 누르셔서 6,500은 똑같은데 요거 입금이 1,600. 송금이 900. 자, 요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자, 여기로 가셔가지고요. 지하 2월결 송금 있었네요. 얼마냐면요. 6천만원. 6천만원? 네, 6천. 그쵸? 그 다음에 자, 한도 초과액, 정기 한도 초과액 있대요. 자, 그래서 정기 한도 초과액 넣으시면 되겠죠. 자, 얼마냐면요. 600인데, 자, 보시면은, 이 한도 초과액 600 중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송금 산입되는 한도만 우리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넣어볼게요. 자, 2월의 명세가 2024년에 특례 기부금이 얼마였냐면요, 한도 초과액 60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마 자동으로 밑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 차기 2월에. 자, 여기 차기 2월액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는 세무 조정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일단 입력 다 했기 때문에 조정 등을 누르시면은 비지정 기부금만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한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부금 한도에 들어오니까 비지정 기부금만 송금 부산입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이 이거였죠? 정당 기부금. 요것만 우리가 기타 사회 유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혹시나 여기에 또 나오면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은 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9의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